기록.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6월 17일 네 번째 시간이죠. 69페이지에 05번 단기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부터 설명드릴게요. 단기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 네. 자, 단기차입금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이 있고 단기차입금이 있겠죠. 차입금에는. 그래서 우리가 차입을 했다. 그러면 은행에다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요 단기차입금이 부채의 증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상환기일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상환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대변의 부채가 증가했던 것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차입금 부채 감소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한 경우 대변의 보통예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근데 대개 상환할 때 이자도 함께 주는 경우 차변의 이자 비용이 같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단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서 발생하고 상환하면 차변에서 부채가 감소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수금이라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유동 부채가 있어요. 가수금. 자, 우리 통장에 입금은 되었는데 회사 통장에 입금은 되었으나 그 내용과 금액을 어떤 금액인지 확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내용으로 입금이 됐는지. 이럴 때는 일시적인 개념 과목으로서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수금은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으로 입금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500만 원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랬다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럼 부채 감소. 차변에 가수금 500만 원 부채 감소. 그것이 설봉전기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더라 하면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수금은 대변에서 발생했다가 차변에 와서 원인이 밝혀지면 감소한다. 이게 가수금입니다. 임시계정이에요. 자, 다음에 일곱 번째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네, 결산 문제로 이게 나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결산 때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결산 때 바로 이때 사용하는 거죠. 12월 31일 날.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비유동 부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결산 시점에는 유동부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결산 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차 입금을 유동부채로 재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유동부채로 재분류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바로 요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차입을 장기차 입금을 차입할 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증가하고 대변의 장기차 입금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 때 이제 이게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산 때 이 장기차 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개정 과목을 이걸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자, 차변의 장기차 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도 부채 증가입니다. 이거는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다만
차변의 장기차 입금은 비유동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환을 할 때 회계 처리는 이제 차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회사 보통예금에서 인출해 가지고 부채가 상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대변에서 자산 감소. 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우선 최초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결산 때 1년 이내로 상환일이 돌아왔을 때 결산 수정분기에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이러한 분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디스플레이를 분명히 1920에 1980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왜 이 화면에서 이 펜을 쓰려고 이렇게 하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또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펜을 못 쓰고 제가 색깔로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부채가 다 끝났습니다. 유동부채. 자, 그러면 이제 부채에서 유동부채가 끝났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넘어갑니다. 비유동부채는 개정 과목이 많지 않아요. 개정 과목. 자, 비유동부채는 무엇이냐?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성 부채가 바로 비유동부채입니다. 네.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아까 장기차 입금 이런 것이 비유동부채예요. 자, 근데 먼저 사채부터 나왔습니다. 사채. 네. 우리 자산 때 사채를 사실은 사채의 상대적 개념에서 배웠죠.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또는 뭐 도로공단인가요? 우리가 이제 차 같은 거 사면은 차를 살 때 그 공채를 사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죠. 그런 건 공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서 전부 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장 기업 중에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 간에 뭐 사채를 썼니 안 썼니 그런 사채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회계에 있는 비유동 부채의 사채는 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그게 사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채를 구입한 회사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개정과목을 뭘로 처리해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보유증권이라는 투자자산으로, 또 단기에 매매할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도 아니고 단기매매증권도 아니라면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그거는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죠. 근데 지금 여기 비유동부채에서의 이 사채는 매입한 입장이 아니라 발행하는 입장에서의 사채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채가 됩니다. 자,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약속 증서가 바로 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채,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거 국채공채, 또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다 이거예요. 자, 사채 발행의 현금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읽어보고 한번 그림 분석해 볼게요. 자,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채의 만기는 3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현금의 흐름을. 자, 사채권자 이거예요. 우리 회사 채권을 사준 회사나 개인이 사채권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회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회사. 자, 돈이 필요하면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장기간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 쓸 수 있는 자금.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합니다. 사채권자에게. 그리고 사채권자는 현금을 주죠. 예.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사채를 우리가 발행했어요. 사채권자에게. 그러면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채를 사줬으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약정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 약정한 이자를 매년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죠. 그래서 기간 이자라는 게 6개월치 이자냐 1년치 이자냐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회사가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기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액면가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사채에 관한 거래가. 네. 방금 또 화면이 한번 튀었는데 이 화면이 튄 게 인터넷 연결 상태가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장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껐다가 한번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잘 전달되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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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의 현금 흐름. 네, 이게 왼쪽에 있는 회사 발행 입장에서 뭐예요? 사채. 개정 과목이 사채입니다.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던 거는 요 사채권자 입장에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걸 배운 거고 여기 비유동 부채에서 배우는 사채는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채에서 우리 액면금액이라는 게 뭐냐? 액면금액을 알고 가야 되겠죠?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 액면금액입니다. 사채 얼마짜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만기일에 회사는 그 사채권자, 사채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채권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상환을 해야 된다. 그게 액면 금액이고 두 번째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이자율은 그 사채에 표시된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표시 이자율. 그래서 실제로 지급할 이자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고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10%로 표시되어 있으면 연간 10%로 표시되어 있다면 1,000만 원에 10% 이자가 짭짤하죠. 100만 원. 그래서 연간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채를 우리가 발행할 때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사채 말고 시장에 있는 사채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떠냐 이거예요. 뭐 은행에 입금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 그렇죠. 자금 시장에서의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얼마의 이자율로 발행하겠다라고 금감원의 허가를 받았던 그 표시 이자율.
그것과 어떻게 해요?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를 우리는 할인해서 발행하거나 또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밑에 설명을 보면요. 설명이 길게 있는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만일 표시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이자율은 연 15%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사채를 액면금액에는 안 사겠죠. 내가 받을 이자가 10%인데 네. 그런데 시장이자율은 15%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사채를 1,000만 원에 살려고 할까요? 이자를 조금 주기 때문에 더 깎아서 살려고 할 거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액면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채로부터의 수익률이 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 이 부분은 지금 할인 발행을 왜 해야 되는지 할인 발행 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8%라면 시장 이자보다 표시 이자율이 높아요. 그 표시 이자율이 뭡니까? 사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 8%인데 12% 이자를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을 할 것이다. 시장 이자율하고 같이 보장을 해주면 좀 비싸도 산다 이거.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는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투자하지 뭐 왜 사채를 살까요? 자, 지금과 같이 금리가 말이죠. 이렇게 1년 6개월이 무색하게 계속 0.2%, 0.5%씩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채는 하락을 안 하나요? 네, 사채는 장기간입니다. 3년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3년간 그 표시 이자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급격히 심할 때는요. 사채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잘 몰라서 사채 투자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채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선택은 사채에 투자할 때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왜냐? 사채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표시 이자율을 그 기간 동안 책임을 져주는 거죠. 예.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가 막 치솟을 때 이때는 우리 사채는 시장이 가격이 하락합니다. 예. 왜냐? 지금 당장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이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사채를 팔고 현금화 해가지고 빨리 은행에 넣으려고 하겠죠. 이자율 높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가 하락이 된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자, 뭐 사채 그 투자 시장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회사가 왜 할인 발행을 해야 하며 또 왜 할증 발행을 해야 하는가? 네.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해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떤 분이 그냥 전부 액면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채 발행이라는 게, 자, 오늘 발행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결정해가지고 내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 11일, 20일 만에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행정적 절차, 사무적 절차.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미 시장 이자율은 변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임시주총을 해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서 금감원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가 통보되고 인쇄작업이 들어가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물리적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율에 딱 맞춰서 발행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발행할 때의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겠다. 아니, 회계 처리는 아니군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걸 정리했군요. 정리했습니다. 자,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할인 발행해야 한다.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다? 그러면 액면 발행한다. 시장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할증 발행한다. 네. 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하다 보니까요. 지금 벌써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터넷 사정 때문에 마지막 4교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여기 6번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는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